5월 15일 민중민주당 미국평화 원정단 필리버스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항쟁의 기관차 2020년 5월호 21세기 혁명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호 21세기 혁명의 차례입니다. 사설 21세기 혁명은 이루어진다. 특집 1 정세 사회 변혁을 촉진하는 격동적인 정세. 특집 2 당과 투쟁 민중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 더하기 경제적 민주주의. 기획 1 정책 21세기 혁명을 촉진하는 21세기의 공황들. 기획 2 정치와 문화 20세기 혁명을 넘어 21세기 혁명으로. 함께 사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혁명은 이뤄진다. 격동적인 정세다.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비상이고 동북아는 전쟁 전야며 남코리아는 민생 파탄이다. 코비드19 사태는 보건 위기를 낳고 보건 위기는 경제 위기를 낳고 경제 위기는 실업 위기를 낳고 있다. 위기는 공황으로 치닫고 공황은 혁명으로 치닫는 법이다. 동북아에서는 북미 대결전이 위험천만한 새로운 길, 충격적인 실제 행동을 향하고 있다. 제국주의의 경제제재, 외교 봉쇄를 정면 돌파하겠다고 선언한 북은 실제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남은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경제위기, 민생 파탄이 바이러스 공황을 맞아 극단적인 세금 폭탄, 물가 폭등 등으로 폭발하기 직전이다. 이는 현 민주당 정부가 총선에서 승리해도 달라지지 않을 근본적 위기다. 20세기는 혁명의 세기로 빛났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의 빛은 비록 1991년 소련 붕괴에도 퇴색될 수 없다. 착취사회의 장관 역사를 보더라도 사회주의의 진리성이 기회주의로 인한 일시적 우여곡절에 사라질 수 없다. 실제로 지구상의 사회주의 나라들은 여전히 간고한 혁명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북은 인민대중제일주의 기치 아래 주체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전진시키고 있는 데 대한 혁명적 자부심이 드높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넘어 사회주의의 승리도 과학이다는 이론이 입증돼 북이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나아가 사회주의 완전 승리에 성공한다면 21세기 혁명 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20세기 러시아 혁명에 못지않을 것이다. 21세기 혁명론은 남코리아에서 비롯됐다. 예속성과 기형성이 체질화된 남코리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족적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계급적 차별을 해소해 나아가는 민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혁명은 전략적 단계를 축차적으로 딛고 나아간다. 물론 혁명의 전략적 단계를 관통하는 기본 사상은 달라지지 않는다. 바로 민중중심이다. 21세기에는 여기에 새세기의 첨단 과학이 더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21세기 혁명은 민중중심 더하기 첨단 과학이다. 민중중심에서 정권혁명을 나오고 첨단 과학에서 과학혁명 나온다. 민중중심의 정권을 수립하고 민중중심으로 정권을 운영하면서 시대 추이를 앞서가는 첨단 과학을 발전시키는데 21세기 혁명의 본질적 내용이 있다. 결국 민중이다. 바이러스 공황이든 전쟁 위기든 민생 파탄이든 8대2의 양극화를 9대1로 99대1로 심지어 991대1로 심화시켜 민중을 총분기시킨다. 민중의 봉기는 곧 혁명의 폭발이다. 혁명의 객관 여건이 무르익을수록 주체 역량의 강화는 촉진된다. 혁명의 주체 역량은 혁명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혁명의 지도사상, 정치 핵심, 대중 지반은 주체 역량을 구성하는 3대 기둥이다. 혁명의 주체 역량을 튼튼히 준비할 때
혁명의 결정적 정세가 앞당겨진다. 20세기 초 러시아 혁명이 승리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21세기 초 코리아 혁명의 승리도 마찬가지다. 민중을 위하고 민중에 의하는 민중 중심의 새 사회를 건설하려는 우리 민중의 꿈과 이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다음으로 특집 정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변혁을 촉진하는 격동적인 정세. 미통당, 미래통합당이 총선에서 참패했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미통당의 참패다. 친미 수구정당을 넘어 친미 극우정당으로의 본색을 뚜렷이 한 미통당은 이번 선거에서 막말정당, 신천지당으로 낙인되며 치명타를 입었다. 황교안은 선거 참패, 공천 실패, 종로구 완패의 책임으로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났다. 친미 극우 세력이 차선책으로 보는 윤석열도 검찰총장 해임과 공수처 수사 대상의 처지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친미 극우 세력은 정치적으로나 세력적으로나 결정타를 받았다. 북의 군사적 공세가 도수를 더해가고 있다. 2021년 8차 당대회 개최 가능성을 보고 있는 북이 올해 북미 대결전에서 최후 승리를 거두려 한다. 지난해 연초에 새로운 길과 연말의 충격적인 실제 행동은 본질상 같다. 역사가 보여주듯 북미 대결전은 군사적 긴장도를 높여가다 마지막 단계에서 외교적 해법으로 전환할 것이다. 만약 이번에 이렇게 안 된다면 북은 남의 미군 지휘부 등을 전술형 미사일로 1분 내외에 타격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북은 지난해와 올해 연이은 전술형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의 발사 시험으로 이를 충분히 보여줬다. 21세기의 두 번째 세계공황, 2020년 바이러스 공황이 진행 중이다. 초국적 자본은 2008년 금융공황에 이은 2020년 바이러스 공황으로 셰일가스를 장악하고 달러 기축 통화성을 강화하며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중미 시소 체계를 공고히 하면서 금본위제로의 복귀와 국제통화기금의 특별 인출권 강화와 디지털 화폐 도입을 통한 세계 단일 화폐 체계 수립으로 전진하고 있다. 문제는 세계 공황이 촉진할 최악의 경기 침체, 실업 상태로 극단적 양극화가 발생해 민중 봉기 혁명 폭발이 촉진된다는 것이다. 억압과 착취가 있는 곳엔 저항과 투쟁이 있는 법이다. 아무리 비반복적으로 교활하게 나온다 해도 반복되는 착취의 심화에 민중은 분노로 답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총선은 선거주의의 위험성을 다시금 경고했다. 부르주아 선거판이 얼마나 엉망인지도 충분히 경험했다. 과연 사회체제 자체가 유지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일 정도다. 총선까지 어떻게든 눌러온 문제점들이 머지않아 연이어 또는 한꺼번에 터져나올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위태위태한 경제 상황이고 벼랑 끝에 내몰린 민중 생활이 아닌가. 여기에 북으로부터의 충격파가 정치 위기, 경제 위기를 결정적으로 고조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회 변혁의 주체 역량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정세다. 정세 변화에 급 가속이 붙고 있다. 사상 최대의 경기 부양책과 양적 완화. 미연준은 2008년 금융세계공황 이후 제로금리를 유지하다가 2015년 말 조금씩 인상하기 시작해 2019년 2.5%를 찍고 다시 낮추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1년이 채 되지 않아 코비드19 사태로 제로금리까지 다시 낮췄다. 만 4년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기 전에도 집권 후 내내 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배짱도 비전도 없다고 파월 연주 의장에 대한 불만을 토로해왔다. 3월 3일 미 연준의 조치 이후에는 언제나 파월과
연준은 행동이 늦다면서 해임 권한을 갖고 있다고 강박했다. 미 연준은 3월 15일 제로 금리까지 낮추고 7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까지 도입했는데도 시장의 반응이 냉랭하자 3월 17일 일정까지 앞당기며 긴급 성명을 냈다. 그 이후로 파월과 트럼프는 경기 부양에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 통화주의자 프리드먼은 적절한 통화량의 조절만으로 물가와 국민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봤다. 1929년 경제공황도 연준의 과도한 통화긴축 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다. 1969년 프리드먼은 헬리콥터로 돈을 뿌린다며 통화량 확대에 대한 표상을 심어줬다. 1930년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케인즈의 수요 증시 이론이 주목받았다. 루즈벨트 정부는 한편으로 경제를 교란하는 은행을 규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상대적 과잉 생산 상태로 급격히 상승한 실업률을 낮추고 지불 가능한 수요를 확대해 상품 소비를 촉진하는 방법을 도입했다. 미 연준의 역할이 부상하기 시작한 1970년대 말을 떠올려 보면 미 경제를 이끌어온 정책적 방향은 프리드먼의 통화주의적 방법론에 있었다. 미 연준은 일반적인 통화금융 정책으로 정책 금리를 조절함으로써 인플레이션과 경기 부양을 조절해왔다. 코비드-19가 초래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 정부 등 유럽 각국 정부와 대다수 정부들이 가계, 기업 등의 전례 없는 재정 지원을 시작했다. 물리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면서 노동, 생산이 불가능해져서다. 미는 2조 2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을 정식 발효했고 추가 조치를 적극 검토 중이다. 영 정부는 3월 11일 300억 파운드 규모의 대책안을 제출했다가 3월 17일 3,400억 파운드 규모로 10배 이상 확대했다. 유럽은 2011년 이후 금리를 꾸준히 내려 2014년 마이너스 금리에 접어들었고 무제한 채권 매입으로 양적 완화를 지속해왔다. 3월 12일 ECB 유럽중앙은행의 대응책도 기준금리와 예금금리를 0%와 마이너스 0.5%로 동결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자산 매입 규모를 확대하고 일시적인 장기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2천억 유로의 채권 매입에 1,200억 유로의 추가 채권 매입을 실시한다. 3월 18일 다시 7,500억 유로 규모의 국채, 회사채 매입 조치를 결정했다. ECB와 BIS 국제결제은행은 올해 주주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라고 권고하며 가계와 기업 지원의 여력을 확보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1990년대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자 일 정부는 6%대 금리를 1%로 낮췄고 인프라 투자, 주가 부양 등 천문학적 돈을 쏟아부었지만 불황 극복은 실패했다. 제로 금리와 대대적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도 저물가, 저생산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 경제의 장기 침체를 일본화라며 우려한다. 서버스 하버드대 교수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자리에 진입했다. 이 자리는 빠져나가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포브스지도 트럼프 대통령은 1980년대 일본 정부가 했던 실수를 똑같이 범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코비드-19 사태로 이탈리아에서는 EU, 유럽연합 탈퇴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3월 설문조사 응답자의 67%가 EU에 속해 있는 것이 이탈리아에 유리하지 않다고 답했다. 2018년 11월 47%에서 크게 상승한 수치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9개 유로권 국가들은 코로나 채권 발행을 촉구했지만 독일은 반대했다. 유로 안정화 기구라는 구조기금이 있지만 이탈리아 정부는 나중에 가혹한 조건으로 회수해 갈 것을 우려해 사용하지 않았다. 질적 완화의 등장. 3월 3일 연준이 긴급 회의를 열어 긴급 조치를 취했는데도 시장의 반응은 냉랭했다.
현 상황의 위기감에 비해 경제 회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금융기관의 의지를 보여주기엔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다. 시장이 연준의 단호한 의지를 느끼기 시작한 것은 3월 17일 성명으로 CP 기업 어음을 직접 매입하는 기구 CPFF를 설립해 1조 달러를 사들이겠다는 방침을 밝힐 때였다. 이와 함께 연준은 양적 완화 규모를 기존 7천억 달러에서 무한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필요한 만큼 미 국채와 주택 저당 채권 MBS를 무제한으로 사주겠다는 의미다. ECB 유럽중앙은행도 양적 완화인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을 그 매입 대상에 국채 CP를 추가해 질적 완화로 전환했다. 일본은행도 3월 16일 발표한 상장지수 펀드 ETF 직접 매입의 환도를 기존의 연간 6조 원에서 12조 엔으로 늘렸다. 양 질적 금융 완화 QQE는 2013년 일본은행이 최초 도입한 개념이다. 2년 안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년 대비 2% 목표 실현을 위해 기조 3년 만기의 국채를 사들이던 것에서 모든 만기의 국채를 매입하고 리츠 펀드, 상장지수 펀드 등 위험 자산 매입을 확대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2014년 중은 질적 완화를 양적 완화와 구분해서 중앙은행의 전체 자산 부채 규모를 유지하면서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늘려 자산 부채 구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규정했다. 2008년 금융공황 당시 버냉키 미 연준 의장도 편법으로 CP를 매입했다. 이후 이에 대한 우려, 반발로 규제 법안을 더욱 강화했다. 코비드19의 경제 상황을 극복할 방법을 찾지 못한 미 연준은 이 업무가 가능한 회사를 설립하는 편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남도 3월 30일 최대 3조 원 규모로 회사채 CP 차환 프로그램을 실시해 CP 전자단기사채, 회사채 등을 매입했다. 4월부터는 회사채 1조 9천억 원, CP 2조 원을 매입한다. 금융위는 회사채 금리 역시 3월 중순 대폭 상승했다가 3월 24일 이후 상승세가 완화된 만큼 정부의 매입을 통해 회사채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이와 별도로 신보, 신용보증기금과 협업해 일시적인 유동성 애로로 시장에서 소화되기 어려운 기업에 대한 회사채 차환도 지원한다. 4월 2일부터는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1차 3조 원 규모 정도 조성해 회사채를 매입하기로 했다. 3월 25일 한국거래, 소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 등이 1차적으로 조성한 7,600억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도 출범했다. 신보가 코비드19 피해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PCBO, 유동화 회사 보증도 추진한다. 회사채 발행량과 만기 물량을 봤을 때 4월이 고비로 전망되면서 시장은 긴장하고 있다. 코비드19로 시장이 위축된 탓도 있지만 통상 4월에 회사채 발행이 가장 많고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규모도 가장 크다. 질적 완화는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는 양적 완화와 달리 사기업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가가 공적 자금, 세금으로 기업의 이익을 직접 보장해준다는 비판을 받는다.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기댄 이런 방안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이상 통화의 가치 하락에 따른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현재 코비드19 사태가 이 모든 반대를 덮는다. 기업, 금융기관의 무제한한 탐욕이 초래한 무정부성, 무책임성의 결과보다 인명, 보건의 문제로 인한 유동성의 위기로 보기 때문이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필리버스터 라이브 내용입니다. 오늘은 코비드19, 2020년 바이러스 공황에 따른 세계 정세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결국 또다시 경제 공황이 전 세계에 찾아왔습니다. 경제 공황을 어떻게든 자신들의 경제 위기를 막아보려고 양적 완화든 질적 완화든 온갖 수법을 사용하지만 결국
자본주의의 모순은 결코 가릴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는 공황과 전쟁을 불치병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는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내부 모순에 의해서 결국 폭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 폭파는 결국 21세기 민중혁명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 앞장에 투쟁하는 민중들이 서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날을 더욱 앞당기기 위해서 더 이상 경제 위기로 고통받는 노동자 민중이 없는 새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서 더욱 가열찬 투쟁을 이어가야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15일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필리버스터 라이브 마치겠습니다.